서울의 심장부, 그 번화함 속에서도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남대문 시장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활기로 가득했다. 좌판을 펼치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 고소한 기름에 지져지는 빈대떡 냄새, 갓 짜낸 참기름의 향긋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뒤섞여 생동감 넘치는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이 활기찬 시장의 한가운데 박순자 할머니는 익숙한 걸음으로 단골 채소 가게 앞에 섰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녀의 얼굴에는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삶의 훈장 같은 주름들이 다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이구, 할머니 오셨어. 가게 주인인 젊은 총각이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반갑게 인사했다. 순자 할머니는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오늘 저녁상에 올릴 싱싱한 시금치를 골랐다. 그녀의 손길은 느렸지만 신중했다. 갓 딴 것처럼 파릇파릇한 시금치 한 단을 골라들고 덤으로 얹어주는 풋고추, 몇 개의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그녀의 소박한 행복이었다. 그녀에게 이 시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수십 년간 팍팍한 삶의 위로가 되어준 이웃들의 전기 오가는 공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모든 소음을 찢고 울려 퍼졌다. 악이게 무슨 짓이야 내 구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자가 자신의 흰색 스틸레토 힐을 가리키며 경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여자의 구두 끝에는 생선 좌판에서 튀었는지 검은 흙탕물이 얼룩져 있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사색이 되어 달려 나왔다.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닦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주머니의 사과를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김유라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인 태상그룹 김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발 아래에 있다고 믿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 더러운 시장 바닥에서 겪은 봉변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닦아 이 더러운 걸레로 내 구두를 만지겠다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년이 평생 생선 대가리 팔아도 못 살 만큼 비싼 거라고. 김유라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날카롭고 오만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녀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까지 그런거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와 수치심 때문이었다. 기껏해야 몇십만 원짜리 구두였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자존심에 튄 흙탕물처럼 느껴졌다. 분노를 사기지 못한 김유라는 획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시금치가 담긴 봉투를 들고 돌아서던 순자 할머니와 부딪히고 말았다. 어머나. 순자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김유라는 모든 분노를 순자 할머니에게로 돌렸다. 이 노인네가 정말 누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다. 자신이 부딪혔다기보다는 제멋대로 돌아서던 여자와 스친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을 다툼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저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아가씨. 제가 미쳐보지 못했네요. 하지만 김유라는 그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의 남루한 옷차림과 주름진 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웃음을 지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갈 것 같아. 당신 같은 늙은이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집구석에 가만히 있었을 것이지 왜 기어 나와서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그녀의 막말에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몇몇 상인들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지만 김유라 옆에 버티고 선 경호원의 위압적인 모습에 입을 다물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서 옅은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젊은 여자가 쏘아대는 도끼 어린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김유라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가
소중하게 들고 있던 시금치 봉투를 손으로 탁 쳐서 떨어뜨렸다. 파릇파릇한 시금치와 풋고추가 더러운 시장 바닥에 힘없이 흩어졌다. 순자 할머니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차마 바닥에 떨어진 채소들을 내려다보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었다. 오늘 저녁 멀리서 일하는 아들 내외 대신 손주 녀석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려던 소박한 계획이자 따뜻한 마음이었다. 시장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이제 사람들의 표정은 단순한 구경이 아닌 분노와 무력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유라는 승리자처럼 순자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희열마저 서려 있었다. 내 기분을 망쳤으니 당신이 책임져야겠어. 그녀는 흙탕물이 묻은 자신의 구두를 순자 할머니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무릎 꿇어. 그리고 내 구두 핥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그럼 용서해 줄 테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것은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김유라의 경호원이 그를 노려보자 그는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다. 김유라는 미간을 찌푸렸다. 못 들었어 귀까지 먹었나 무릎 꿇고 이 구두를 닦으라고. 당신 옷자락으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었다. 명백한 인격 살인이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짓밟는 행위였다. 순자 할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왔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김유라를 바라보았다. 그 젊고 아름다운 얼굴에 설이 나기에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저항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 경호원이 자신을 해코지할지도 모른다. 더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추한 모습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결국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거친 시장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낡은 치마를 뚫고 무릎에 전해졌다. 주변에서 나지막한 탄식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아주머니는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김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자, 닦아봐. 깨끗하게.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저고리 옷소매를 걷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김유라의 구두에 묻은 흙탕물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매번 옷자락이 구두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구두가 마침내 깨끗해졌다. 김유라는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노파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경멸의 한숨과 함께 말했다. 거지 같은 게 손은 매워서 닦기는 잘하네.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 그 말을 끝으로 김유라는 경호원을 대동하고 미련 없이 시장을 빠져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가 사라지자 얼어붙었던 시장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와 채소가게 총각이 달려와 순자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전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젊은이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 뒤 흙먼지가 묻은 무릎을 손으로 털어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시금치를 주워 담으려 허리를 숙였다. 할머니 이건 못 써요. 제가 새로 드릴게요. 채소가게 총각이 그녀를 만류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흙이 묻고 군데군데 짓밟힌 시금치 잎을 하나하나 주워 봉투에 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저녁 찬거리가 아니었다. 방금 전 겪은 뼛속까지 시린 모욕의 증거였다. 봉투를 다 채운 순자 할머니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희미하게 한번 웃어 보이고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굽은 등은 평소보다 더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시장의 소음이 다시 그녀의 등 뒤에서 살아났지만 그 어떤 소리도 그녀의 귓가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젊은 여자의 잔인한 눈빛과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존엄성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손주에게 저녁을 차려주지 못했다.
아우라그룹 본사 40층.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회장 전용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원로 테이블을 둘러싼 12명의 중역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단 한 사람 테이블 상석에 앉은 젊은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훈. 29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거대 기업 아우라 그룹을 이끄는 남자. 선대 회장이었던 할아버지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이어 3년 전 총수 자리에 오른 그는 세간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그룹을 통솔하고 있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언제나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무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금은 신규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문책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담당 임원인 박전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준비해온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와 현지 주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겹쳐 공사가 지연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네. 강지훈은 말없이 박전무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회의실을 짓눌렀다. 마침내 박전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지훈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박전무. 네, 내부 회장님. 기상 악화는 예측 범위 안에 없었나?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는 분명 10년간의 기상 데이터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그것은 통계치를 벗어나는 이례적인 폭우가 현지 주민들의 비협조 프로젝트. 시작 전 지역 상생 협약은 어떻게 진행했지? 홍보팀과 법무팀이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관계는 전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것이었나? 지훈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서류에 적힌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고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질문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전무의 심장을 찔렀다. 박전무의 얼굴은 하이얗게 질려갔다. 책임을 회피할 변명을 찾기 전에 자신의 무능부터 인정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게 내가 박전무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차가운 선고와 함께 지훈은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과 책임자 교체를 명령했다. 그의 결정은 단호했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일간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의 앞에 놓인 개인 태블릿 화면이 조용히 켜졌다. 비서실장인 최영환 실장에게서 온 긴급 토츠 개인 용무라는 표시가 붙은 메시지였다. 회의 중 사적인 연락을 확인하는 법이 없는 그였지만 30년 넘게 강씨 일가를 보좌해온 초유의 실장이 이런 표시를 붙여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미였다. 지훈은 미간을 살짝 좁히며 태블릿을 터치했다. 그리고 화면에 재생되는 짧은 영상을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은 잠시 멈췄다. 영상은 시장의 소음으로 가득했고 화질은 조악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자신의 할머니 박순자였다. 세상에서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단 한 사람. 부모님을 잃은 어린 그를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준 유일한 버팀목. 그 할머니가 남루한 차림의 그 할머니가 젊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영상에 고정되었다. 영상 속에서 오만한 젊은 여자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할머니의 소중한 채소 바구니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몽블랑 만년필에서 딱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그가 너무 강하게 힘을 준 나머지 단단한 펜대가 부러져 버린 것이다. 검은 잉크가 그가 서명하려던 서류 위로 번져나갔다. 회의실의 모든 중격들이 숨을 삼켰다. 그들은 지훈의 손에서 벌어진 일을 똑똑히 보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다만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것 같다고 느낄 뿐이었다. 지훈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워졌다.
그는 조용히 부러진 펜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블릿을 껐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가웠다. 그리고 박전무, 당신은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야. 대기 발령 상태로 내 지시를 기다려. 프로젝트 손실액은 당신이 가진 회사 주식으로 메우게 될 거야.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떠한 분노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기계가 데이터를 처리하듯 당연한 결과를 통보할 뿐이었다. 지우는 얼어붙은 충격들을 뒤로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회장실로 들어선 그는 육중한 문을 닫았다. 잠시 후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고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지옥의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는 다시 태블릿을 켰다. 이번에는 소리를 최대로 높였다. 이 노인네가 정말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무릎 꿇어. 그리고 내 구두 핥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다. 할머니를 향한 경멸과 조롱이 담긴 모든 단어들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실어증에 걸렸던 어린 자신을 품에 안고 밤새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할머니. 서툰 솜씨로 끓여주신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대기업의 후계자로 자라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암투와 견제 속에서 유일하게 그의 편이 되어주었던 사람. 그런 할머니였다. 그게는 세상 그 자체인 할머니였다. 그런데 감히 세상의 어떤 미물 같은 것이 자신의 세상을 더럽히고 짓밟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빙하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응축되었다. 복수. 그래, 복수해야 한다. 하지만 어설픈 감정적 복수가 아니다. 저 여자가 가진 모든 것, 저 여자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그녀가 자신의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성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짓밟았던 노인의 발치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만들어야 한다. 지우는 인터폰의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 실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차에 1분도 되지 않아 최영환 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섰다. 강지훈의 조부 시절부터 3대에 걸쳐 충성을 다해 온 그는 지훈의 표정만 보고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보던 태블릿을 그에게 건넸다. 최 실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영상을 다 보고 난 그의 눈에는 심통함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처 사모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습니다. 자네 탓이 아니야.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통유리창 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영상 속 여자. 이름은 김유라. 최 실장은 지훈의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가라앉아 있는지를 느끼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태상그룹 김승겸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태상그룹 지훈의 입가에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얼마 전 강남 재개발 부지를 놓고 아우라와 마지막까지 경쟁하던 건설사였다. 최 실장,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유라, 저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굴 만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비밀을 가졌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리고 태상그룹과 김승겸 회장. 그들의 자금 흐름 정관계, 로비 내역 비자금 약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사용해. 시간은 일주일 주지. 최 실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눈빛은 비서실장의 그것이 아닌 충성스러운 맹견의 그것이었다. 주인을 모욕한 자를 물어뜯을 준비가 된 최 실장이 퇴장하고 거대한 회장실에는 다시 강지훈 혼자 남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그가
할머니의 등에 엎여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던 그의 눈빛이 한없이 차가워졌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신을 울린 자들이 앞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테니.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에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무엇도 용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전쟁이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김유라는 자신이 던진 돌이 거대한 용을 깨웠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여전히 화려하고 공허한 일상을 유영하고 있었다. 시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은 그녀에게 사소한 해프닝, 혹은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하는 계기 정도로만 기억될 뿐이었다. 청담동의 최고급 VIP 라운지, 부드러운 재즈 선율과 값비싼 와인 향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다. 김유라는 같은 부류의 재벌가 딸들과 어울려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크리스털 잔에 담긴 샴페인이 금빛으로 반짝였고 그녀들의 손가락과 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가 탐욕스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머 유라야, 어제 시장 바닥에서 웬 거지? 할망구랑 시비 붙었다며 SNS에 올린 글 봤어. 한 친구가 교양 있는 척하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김유라는 마치 대단한 무용담이라도 되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어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을 통해 재구성된 사건은 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말도 마. 일부러 와서 부딪히고는 내 구두를 망가뜨려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거 있지. 요즘 늙은이들은 정말 상종을 못하겠다니까. 그래서 내가 제대로 참교육 좀 시켜줬지. 무릎 꿇리고 싹싹 빌게 만들었어.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파렴치하고 무례한 노인으로 둔갑해 있었다. 친구들은 정말 대박이다를 연발하며 그녀의 이야기에 맞증에 안하게 맞장구를 쳤다. 잘했어 유라야. 그런 것들은 초장의 버릇을 고쳐놔야 해. 안 그러면 기어오른다고. 맞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들만의 리그에서 평민들은 그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 소품이거나 가끔씩 짓밟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같은 시각 평창동에 위치한 태상그룹 김승겸 회장의 대저택 서재에서는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김회츠키 회장은 육중한 원목 책상에 앉아 강남 황금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 쇼핑몰 태산 팰리스의 최종 입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굵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태상그룹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었다. 최근 몇 년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태상그룹에게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젠장, 김 회장은 입찰 경쟁사 리스트 가장 위에 적힌 아우라 그룹이라는 이름을 보며 나지막이 욕설을 뱉었다. 다른 경쟁사들은 로비와 압력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아우라 그룹만큼은 만만치 않았다. 탄탄한 자금력과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그들은 전공법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상대였다. 어린 놈이 운 좋게 하레비 회사 물려받아서는 겁도 없이 날뛰고 있어. 그는 아우라 그룹의 연구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훈을 떠올리며 경멸적으로 중얼거렸다. 고작 29. 자신의 딸인 유라와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 애송이가 자신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경쟁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했다. 그는 강지훈을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 제방놀이에 심취한 어린애 정도로 폄하하고 있었다. 그때 서재문이 벌컥 열리며 김유라가 들어왔다. 아빠, 나 새로 나온 스포츠카 사주면 안 돼? 친구들은 다 샀단 말이야. 김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알아서 해. 비서한테 카드 받아서 긁어. 와, 진짜 아빠 최고. 김유라는 신이 나서 소리쳤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무한 리필, ATM 기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책상 위 서류를 흘끗 보았다. 에이 또 일이야. 지겨워. 근데 아우라 그룹 여기 화장품 만드는 회사 아니야. 화장품은 그놈들 사업의 일부일 뿐이다. 건설 전자 호텔까지
문어발처럼 안 뻗친 곳이 없는 괴물 같은 놈들이지. 김 회장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래, 어쨌든 아빠가 다 이길 거잖아. 시시하게. 난 차 보러 갈게. 김유라는 아버지의 고민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서재를 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새로 살 자동차의 색깔을 고르는 즐거운 상상으로 가득했다. 딸이 나가자 김 회장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전공법으로 안 되면 쓰던 방법을 써야지.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따로 보관하던 대포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박 의원님, 저 김승겸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삼선 의원인 박태진이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태상그룹의 뒷배를 봐주며 온갖 특혜를 안겨준 인물이었다. 물론 그 대가는 김 회장의 비밀 금괴에서 나온 수십억의 검은 돈이었다. 아, 김 회장, 무슨 일이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강남 부지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아우라 그룹이 생각보다 거세게 나와서 말입니다. 아우라라. 거긴 워낙 덩치가 커서 우리도 함부로 건들기가 부담스러운데. 김 회장은 박 의원의 말을 비웃었다. 돈을 더 달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의원님, 이번 건만 잘 성사시켜 주시면 제가 의원님 차기 총선 자금은 물론이고 유학가 있는 아드님 학비까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드린 성의가 부족했다면 얼마든지 더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만족스러운 듯한 박 의원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허허허. 김 회장이 그렇게까지 나온다면야 나도 한번 힘을 써봐야지. 국토부 장관이 내 고등학교 동창 아닌가. 심사위원단 명단도 미리 좀 손을 봐두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역시 의원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제안서 위로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강지훈, 아직 애송이인 내 놈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더러운 판인지 알려주마.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정관계 인사들을 돈으로 매수하며 자신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온 그에게 법과 원칙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장식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믿고 있던 부와 권력, 그리고 추악한 인맥이라는 거미줄을 분노한 용이 조용히, 그리고 남김없이 불태워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저택의 거대한 드레스룸에서는 김유라가 수십 개의 명품 가방들 사이에서 새로 배달된 한정판 백을 들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 미소가 곧 절망의 비명으로 바뀌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지는 때로는 축복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부르는 법이다. 강지훈이 명령을 내린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9시. 아우라그룹 회장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최영환 실장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각각 다른 색깔로 분류된 두꺼운 보고서 파일 3개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최 실장은 묵직한 보고서들을 강지훈의 책상 위에 정중하게 내려놓았다. 첫 번째는 김유라 개인 신상 및 동향 분석. 두 번째는 태상그룹 지배구조 및 재무 리스크 분석. 세 번째는 김승겸 회장 관련 인물 및 약점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정보팀이 지난 일주일간 밤낮 없이 움직인 결과물이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첫 번째 파일 김유라에 대한 보고서를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의 출생부터 학창시절 기록, SNS 활동 내역 카드 사용 명세서, 심지어는 비밀리에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부계정의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오만하고 충동적인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명품 쇼핑 중독 백화점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갑질 음주운전 사고를 돈으로 무마한 기록, 전 남자친구들과의 복잡한 관계까지. 시장에서의 일은 그녀의 수많은 악행 중 하나에 불과했다.
강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분노하거나 경멸하는 대신 마치 곤충을 관찰하는 생물학자처럼 냉정하고 무감각하게 정보를 흡수했다. 그는 두 번째 태상그룹에 대한 보고서로 넘어갔다.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내역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부실 공사를 은폐하기 위한 감리 매수 기록 등이 복잡한 도표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대한 부패의 왕국이었다. 마지막으로 김승겸 회장의 파일을 펼쳤다. 그가 돈과 향응으로 관리해왔던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난 3장에서 김 회장이 의기양양하게 통화했던 박태진 의원의 이름도 보였다. 박 의원의 아들이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유학하며 사용하는 법인카드 내역. 그 카드의 자금 출처가 태상그룹의 유령 회사 중 하나인 한진 머티리얼즈라는 사실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모든 보고서를 읽는데 꼬박 3시간이 걸렸다. 그는 파일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할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시작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것이 단순히 한 명의 오만한 여자와 부도덕한 기업가를 응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사회의 근간을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를 도려내는 수술이었다. 그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 강철 같은 사명감으로 변모했다. 그는 즉시 그룹 내 최고 보안 등급의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화면이 넷으로 분할되며 각 계열사의 핵심 책임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략기획실장 재무관리팀장, 그리고 아우라 건설의 대표이사였다. 모두 강지훈이 직접 발탁한 그의 손과 발이자 날카로운 두뇌들이었다. 다들 보고서는 읽었을 거라 생각한다.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책임자들은 이미 최 실장을 통해 요약된 보고서를 전달받은 상태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지시는 작전명 심판의 1단계다. 보안은 생명이고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질문은 받지 않고 실행에만 집중하도록.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먼저 재무팀. 재무팀장이 화면 속에서 허리를 폈다. 보고서에 언급된 태상그룹의 유령 회의사 한진 머티리얼즈가 있다.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소규모 회사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김승겸의 비자금 세탁 창구다. 아우라 캐피탈은 홍콩 지사를 통해 해외 펀드로 위장 이시간부로 한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적대적 매너를 게시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72시간 내에 경영권을 확보해. 자금은 무제한으로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전략기획실. 네, 회장님. 태사는 현재 남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플랜트 건설 사업 수주의 공동들과 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도 이 사업에 참여한다. 태산이 제시한 금액의 80% 수준으로 입찰가를 제시하고 우리 쪽 파트너 은행을 통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 조건을 붙여 수익은 생각하지 마라. 목적은 태산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라 건설. 건설 대표이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태산이 사활을 걸고 있는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그들이 제출한 설계도와 우리 측 설계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과 친환경 건축 기준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 비교 데이터를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몇몇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흘려 여론을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한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지훈은 짧고 명료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계획은 태산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를 하나씩 빼내듯 그들의 자금줄을 마르게 하고 신사업을 방해하며 여론을 악화시키는 다각적인 압박이었다. 김승겸이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목을 조여오는 방식이었다. 작전 개시, 그 말을 끝으로 화상회의는 종료되었다. 거대한 아우라 그룹이라는 전쟁 기계가 조용히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틀 후 태상그룹 김승겸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아침부터 고성이 터져 나왔다. 뭐라고 한진 머티리얼즈가 갑자기 해외 펀드에 넘어갔다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당장 막아. 재무 담당 임원이 사색이 되어 보고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
장외에서 지분을 전부 사들였고 오늘 아침 임시 주총을 열어 경영진을 전부 교체다 했습니다. 자금 흐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김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한지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검은 돈이 거쳐가는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의 분노가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해외 사업팀장이 거의 울상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남미 플랜트 사업. 아우라 그룹 때문에 놓치게 생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발주처가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뭐 그 어린애가 미쳤나. 그 가격으로는 무조건 적자라고. 연이은 악재에 김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홍보실에서는 인터넷 뉴스 기사들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태상그룹 강남 재개발 사업의 안전기준 미달 자재 사용 의혹, 시민단체, 태산의 탐욕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성명서 발표. 이게 다 뭐야? 어떤 놈이 이따위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김 회장은 전화를 집어들어 박태진 의원에게 연결하려 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가 받는 돈의 대가였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박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승겸 회장은 사무실을 서성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었다. 한진 머티리얼즈 피인수, 남미 프로젝트 수주 실패, 갑작스러운 악성 루머까지. 각각은 그저 운이 나쁜 별개의 사건처럼 보였다. 그는 아직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숨통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재수없는 날이라고 치부하며 그는 곧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거대한 폭풍의 첫 번째 파도가 그의 발밑을 적시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그는 그저 작은 파도라고만 여기고 있었다. 강지훈이 던진 작은 돌멩이는 잔잔한 호수의 파문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고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거대한 악어떼를 깨우고 있었다. 태상그룹의 김승겸 회장은 여전히 영문도 모른 채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태상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는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태산의 재무 건전성의 의문을 품은 주거래 은행들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제국처럼 보였던 태상그룹은 이제 사상 누각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영업 후 위스키를 들이켰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이거나 평소 자신을 안이 꼽게 보던 경쟁사 몇몇의 비열한 공작이라고만 생각했다. 아우라 그룹의 강지훈이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서 거대한 체스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혼란은 김 회장뿐만 아니라 그의 딸 김유라의 세상에도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압구정의 명품 편집숍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유럽에서 갓 들어온 신상 코트를 걸쳐본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점원에게 자신의 블랙카드를 건넸다. 아버지의 무제한 법인카드. 그녀의 권력이자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잠시 후 점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저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김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한도 초과 지금 장난해. 이게 어떤 카드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 사장 나오라 그래. 그녀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매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카드가 막혀? 지금 나보고 망신당하라는 거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언제나처럼 다정한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치고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였다. 시끄러워. 지금 회사 꼴이 어떤데? 한가하게 옷 타령이야? 당장 집에 들어가서 쥐 죽은 듯이 처박혀 있어.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김유라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는 듯한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에 박혔다. 평생 자신을 떠받들어 주던 세상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등을 돌린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김 회장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부도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당장 수천억 원의 현금이 필요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손대고 싶지 않았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무실 깊숙한 곳의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장부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장부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위급 인사들 몇몇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대한 비밀 자금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수십 년간 뇌물과 이권 개입으로 조성된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 돈을 사용하려면 그들만의 은밀한 규칙에 따라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김 회장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가장 빠르지만 가장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즉시 계열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명령했다. 제주도에 있는 우리 회사 연수원 부지 당장 매각해. 네 회장님, 그 땅은 시가 1치 200억이 넘는 황금 부지입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제값 받고 팔기도 어렵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지정하는 베이퍼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 300억에 넘겨. 계약서는 오늘 당장 처리하고 돈부터 입금받아. 회장님, 그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져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부터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협박과도 같은 명령이었다. 베이퍼 인베스트먼트는 바로 그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유령 회사였다. 헐값의 부동산을 넘겨 자금을 세탁하고 급한 불부터 끄려는 어리석고 무모한 수였다. 그의 조급함은 평소의 치밀함을 잃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이 무모한 움직임은 거미줄처럼 촘촘한 감시망을 펼쳐놓고 있던 강지훈의 레이더에 즉각 포착되었다. 아우라그룹 본사 지하에 위치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황 통제실.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태상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과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팀장님, 특이사항 발생. 태산건설이 보유 부동산인 제주연수원 부지를 시가의 4분의 1락의 가미를 가격으로 베이퍼 인베스트먼트에 급매각했습니다. 자금 흐름이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보고는 즉시 최영환 실장을 거쳐 강지훈에게 전달되었다. 먹잇감이 덫을 향해 스스로 머리를 들이밀었군. 지훈의 사무실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에는 베이퍼 인베스트먼트의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도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저의 실장의 지휘 아래 정보팀이 파헤친 결과였다. 강지훈은 스크린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지? 최 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상상 이상입니다, 회장님. 김승겸뿐만이 아닙니다. 전직 국무총리 비서실장, 현직 경찰청장의 형 대법관의 사위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물들이 전부 얽혀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할 인물들의 이름이 마치 추악한 범죄 조직의 계보도처럼 떠 있었다. 태상그룹은 단순한 부패 기업이 아니었다. 이 나라를 좀먹는 거대한 카르텔의 자금책이었던 것이다. 김승겸을 압박하자 그의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뱀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일이 예상보다 훨씬 더 커져버렸다. 이것은 이제 태상그룹 하나를 무너뜨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전체의 권력 구조. 강지훈은 거대한 어둠의 카르텔을 마주한 이후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스크린을 가득 메운 데이터들은 그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제시했다. 불법적인 해킹으로 얻어낸 자료를 익명으로 터뜨려 정계를 뒤흔들 수도 있었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더 큰 이권을 챙기는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할 수도 있었다. 방법은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의 끝에는 또 다른 혼돈과 비열함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문득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졌다. 거대한 그룹의 총수로서가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차를 몰아 도시를 벗어났다.
그의 차가 향한 곳은 화려한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경기도 외곽의 작고 소박한 한옥이었다. 그를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등대 할머니 박순자가 계신 곳. 그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당 한편의 작은 텃밭에서 호박잎을 따고 있었다. 지훈을 발견한 할머니의 얼굴에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내 강아지, 어쩐 일이야. 이 바쁜 애가 예고도 애가 없이. 할머니는 흙 묻은 손을 옷에 쓱쓱 닦으며 그를 맞았다. 지훈은 잠시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시장에서 모욕을 당했던 그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주름진 얼굴, 가득 손주를 향한 따뜻한 사랑만이 넘실거릴 뿐이었다. 그 평온함이 지훈의 들끓던 마음을 조금은 잠재워 주었다. 그냥 할머니 뵙고 싶어서요. 그는 9살 어린애처럼 대답했다. 할머니는 그런 그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따뜻한 손으로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잘 왔다. 마침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이려던 참이었는데. 잠시 후 텐마루에 겸상 하나가 차려졌다. 갓 지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막 따온 채소로 만든 소박한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값진 식사였다. 그는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나란히 텐마루에 앉아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콩깍지를 깎고 지우는 말없이 푸른 텃밭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손주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줄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아, 내 얼굴에 내 할아버지 젊었을 적 얼굴이 보이는구나. 지훈이 의아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내 할아버지도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넘기는 사람이었지. 한 번은 우리 동네에 아주 못된 부자가 하나 있었어. 가난한 사람들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지. 동네 사람들은 전부 겁먹고 쉬쉬하기만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나지막했다. 그때 내 할아버지가 총대를 맸단다. 하지만 그 양반 남들처럼 소리 지르고 주먹질하며 싸우지 않았어. 대신 밤마다 낡은 법전을 뒤지고 읍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지. 그 부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법이 왜 우리 편이 되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글로 써서 관에 올렸어. 결국에는 동네 사람들 땅을 지켜냈지.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는 콩깍지 하나를 내려놓고 지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네 할아버지는 한동안 무척 힘들어했어. 복수심에 불타서 그 부자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거든. 그 양반이 그러더구나. 순자야 미운 놈. 벌 주는 건 쉬운 일이야. 하지만 그 놈을 벌 주자고 내 손에 똑같은 더러운 걸 묻힐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 하고 말이야. 할머니는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 손주 지훈아, 화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단다. 하지만 그 불길을 잘못 다스리면 너 자신까지 전부 태워버리는 법이야. 남을 파괴하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옳은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힘으로 써야 해. 진정한 정의는 무너뜨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더 좋은 것을 다시 세우는 데 있는 거란다. 할머니의 말은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지혜가 복수심과 의무감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지훈의 마음을 관통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하려던 일이 할머니가 말한 똑같은 더러운 것을 손에 묻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김유라와 김승겸, 그리고 그 뒤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네. 하지만 그 방식은 그들처럼 비열하고 추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무시했던 법과 원칙, 그들이 짓밟았던 정의라는 이름으로 심판해야만 할 듯다. 그것이 할머니가 가르쳐준 진짜 복수이자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있던 자리에는 맑고 단단한 신념이 들어섰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할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다시 서울로 향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은 전과 달라 보였다.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지켜내고 바로 세워야 할 곳으로 보였다. 그는 차를 세우고 최영환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지만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최 실장, 작전명 심판의 2단계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네 회장님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만 최 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가진 불법적인 증거들 전부 폐기해. 앞으로 우리는 단 하나의 불법이나 편법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합법적으로 수집된 사실과 증거, 그리고 진실만을 무기로 삼는다.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되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뿐더러 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 그들이 시장 바닥에서 할머니의 존엄을 짓밟았을 때 그들에게는 법도 정의도 없었지.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줄 거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말이지. 지훈의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모든 자료를 검찰 특별수사팀에 넘길 준비를 해. 우리가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들을 심판하게 만들 거다. 이제부터 우리의 역할은 심판대에 올 재물들을 가장 깨끗한 접시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집이 있는 방향을 돌아보았다. 할머니의 지혜는 그의 복수를 더 높고 위대한 차원의 정의 구현으로 승화시켰다. 이제 용의 불꽃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화염이 아닌 어둠을 밝히고 강철을 벼리는 신성한 불꽃이 될 터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일부.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도 이진욱 검사의 사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공간은 그러나 지독한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책상과 바닥에는 태상그룹이라고 적힌 수십 개의 사건 파일들이 산처럼 쌓여져 있었다. 이진욱 검사. 그는 검찰 내에서 독사 혹은 돌멩이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달려드는 독사 같았고 아무리 윗선에서 압력을 가해도 꿈쩍 않는 단단한 돌멩이 같았다. 그 성격 덕분에 동기들이 전부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동안 그는 여전히 평검사로 남아 비주류 부서를 전전하고 있었다. 그는 3년 넘게 태상그룹을 추적해왔다. 김승겸 회장의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배임 및 횡령 혐의. 심증은 차고 넘쳤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이 없었다. 태산의 회계 장부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내부자들은 두려움에 입을 닫았다. 그가 수사를 진행하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사사건건 방해했다. 이제 이 사건은 곧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젠장, 이 검사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마른 세수를 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다. 아내와 어린 딸의 웃는 얼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포기하고 그들의 곁에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정의를 향한 그의 신념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누군가 노크했다. 야간 당직 경비원이었다. 검사님 퇴근 안 하셨습니까? 아까 민원실 쪽에서 어떤 분이 검사님께 꼭 전해달라며 맡기고 간 서류입니다. 경비원은 그에게 평범한 누런색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발신인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 검사는 대수롭지 않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와 암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전부였다. 닐도 어떤 놈의 투서겠지. 그는 반신반의하며 USB를 외부 인터넷이 차단된 수사 전용 컴퓨터에 꽂았다. 그리고 암호를 입력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십 개의 폴더로 완벽하게 정리된 파일들이었다. 파일명은 한진 머티리얼즈 자금 흐름 분석, 대포 계좌 리스트, 국토부 로비 관련 녹취록 요약 등 그가 지난 3년간 애타게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내용들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장 먼저 한진 머티리얼즈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태상그룹의 회계 자료와 한진의 내부 자료를 교차 분석하여 비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그가 수백 번을 들여다봐도 찾아내지 못한 했던 연결고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증거 자료의 출처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는 점이었다. 주주총회, 의사록 공시자료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퍼즐을 맞춘 것이었고, 내부 고발로 보이는 자료들 역시 강압이나 불법적인 해킹의 흔적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된 형식이었다. 이것은 함정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깨끗한 칼을 그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 코리아 인사이트의 편집국 강소영 기자는 막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두려움이 없어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기자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도 똑같은 모양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열어본 USB 안의 내용은 이진욱 검사가 받은 것과는 조금 달랐다. 그 안에는 태산건설이 최근 완공한 서민 임대 아파트의 내부 자재 시험 성적서와 실제 사용된 자재의 성분 분석표가 들어 있었다. 기준치에 한참 미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철근도 설계보다 절반 가까이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수천 명 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배를 채운 용서받지 못할 범죄의 증거였다. 이 미친 자식들, 강 기자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다시 검찰청. 이진욱 검사는 밤을 잊은 채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자료와 자신의 수사 기록을 맞춰보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오차없이 들어맞았다.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태상그룹 뒤에 숨은 거대한 카르텔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터였다. 그의 검사 인생은 물론 가족의 안전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고뇌에 빠졌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돌진할 것인가. 아우라 그룹의 상황 통제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이진욱 검사의 사무실과 강소영 기자의 편집국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위성사진 위에 표시되어 있었다. 회장님 두 사람 모두 미끼를 물었습니다. 밤새 움직임이 없습니다. 최 실장의 보고에 강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두 명의 낯선 사람에게 걸었다. 부디 그들이 자신이 실망했던 세상의 마지막 양심이기를 기도했다. 해가 뜨고 서울이 다시 아침의 소음으로 깨어날 무렵, 이진욱 검사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밤샘으로 핏발이 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뇌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다들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는 잠자는 괴물의 코털을 건드리러 간다. 목숨 걸 각오가 안 된 사람은 지금 빠져도 좋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비주류였지만 이진욱 검사의 신념을 믿고 따르는 진짜 검사들이었다. 이진욱은 결심한 듯 서류 뭉치를 들고 차장검사실의 문을 열었다. 정치검사로 유명한 차장검사는 그의 보고를 받고 기겁을 했다. 이 검사 지금 제정신이야. 태상그룹을 치겠다고 자네 검사 옷 벗고 싶어 환장했나. 부장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걸 덮는다면 부장님이야말로 직무유기 더 나아가 범인 은닉으로 검사 옷을 벗게 될 겁니다. 이진욱의 서늘한 말에 차장검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그는 마지못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사인을 했다. 몇 시간 후 법원에서 발부된 따끈따끈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진욱 검사의 손에 들려 있었다. 특수일부 전원 장비 챙겨. 목표는 서초동 태상그룹 본사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정문과 후문을 전부 막는다. 출동.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년간 멈춰있던 정의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삐걱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태상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커피를 손에 들고 출근했고 방문객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고 있었다. 그 누구도 잠시 후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상하지 못했다. 오전 10시 정각.
로비의 회전문을 밀치고 수십 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선두에 선 이진욱 검사가 검찰 신분증과 압수수색 영장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일부입니다. 태상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이 건물은 검찰의 통제에 들어갑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의 비명소리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기 시작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수사관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뒤엉켰다. 이진욱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관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졌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35층 회장실 28층 재무팀, 그리고 공식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13층의 비밀 회계 사무실이었다. 35층 회장실. 김승겸 회장은 비서의 다급한 보고를 받고도 코웃음을 쳤다. 뭐 검찰 어떤 놈들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여기까지 들이닥쳐. 당장 박태진 의원에게 전화 연결해. 하지만 비서는 울상이 되어 대답했다. 의원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회장님. 김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끊어버렸다. 그가 수십 년간 돈으로 쌓아 올린 인맥이라는 방패막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스마트폰이 동시에 울렸다. 코리아 인사이트에서 보낸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단독. 태산 아파트 기준치 10배 초과 발암물질 검출. 죽음의 집인가? 김 회장의 스마트폰에도 어김없이 그 기사가 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강소영 기자가 쓴 태산의 부실 공사에 대한 신랄한 고발 기사가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 실려 있었다. 기사는 공개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폭발적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순식간에 태상그룹, 김승겸, 바람아파트 등의 단어들로 도배되었다. 이게 다 뭐야? 김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검찰 수사가 아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폭로. 누군가가 자신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덫을 놓은 것이다. 그의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필라테스 스튜디오. 김유라는 운동을 마치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녀는 짜증스럽게 무시했다. 하지만 곧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어떤 이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감마저 서려 있었다. 왜들 저래? 내가 뭐 잘못했어?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순간 친구 중 하나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찰 위기에 놓인 아버지의 회사와 바람 아파트라는 끔찍한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김유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던 태상그룹 공주라는 왕관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태상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이진욱 검사의 팀은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준 자료 덕분에 마치 자신의 집을 뒤지듯 비밀 장부와 이중 계약서들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하게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패닉에 빠진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몰래 숨겨둔 대포폰을 꺼내 재무 담당 이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스위스 계좌 자금 당장 케이맨 제도로 옮겨. 하지만 그가 자판을 누르는 순간 그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디지털 포렌식 팀이 닥쳤다. 그리고 그의 문자 메시지는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 검찰의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체크메이트입니다. 김승겸 회장. 이진욱 검사가 그의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아우라 그룹의 상황 통제실. 강지훈은 거대한 스크린에 생중계되는 태상그룹의 몰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선 초회 실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회장님. 지훈은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복수의 만족감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안도감과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느껴졌다. 오만함은 기초 공사 없는 성체와 같지. 잘 계산된 균열 하나면 충분히 무너져 내리는 법이야.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잠시 후 스크린에는 김승겸 회장이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건물 밖으로 끌려 나오는 모습이 비쳤다. 그는 초췌하고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건물 밖은 그의 비리를 규탄하는 시민들과 그의 얼굴을 담으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사기꾼 내 집을 돌려내 김승겸을 구속하라. 성난 군중의 외침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김 회장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신뢰와 기술의 태상그룹이라고 적힌 건물의 로고가 마치 그의 묘비명처럼 쓸쓸하게 보였다. 완벽하게 설계된 덫이 마침내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놓은 순간이었다. 김승겸 회장의 구속은 거대한 댐의 붕괴를 알리는 첫 균열에 불과했다. 언론은 연일 태상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분노한 아파트 입주민들과 하청업체들의 소송이 빗발쳤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은행들은 채무 상환을 독촉하며 모든 자산을 압류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거대한 모래성은 파도가 밀려오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 몰락의 중심에서 김유라는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집에는 차 앞딱지가 붙었다. 그녀가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그녀의 연락을 피했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발암물질 아파트 공주가 되어 손가락질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저택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의 통장에 남은 마지막 자존심 비상금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소식을 듣게 되었다. 태상그룹의 알짜 자산과 부지를 인수하며 이 사태의 최대 수혜자가 된 기업이 바로 아우라그룹이라는 것을. 아우라그룹, 강지훈, 김유라의 눈에 처음으로 도끼가 서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아우라그룹의 비열한 계략이라고 확신했다. 순진한 아버지가 젊고 야심만만한 경쟁자의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우라그룹의 회장 강지훈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미모와 태산그룹의 김유라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 통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가장 화려한 원피스를 사입고 전문가의 손길로 완벽하게 화장을 했다.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위풍당당하게 아우라그룹 본사 로비로 들어섰다. 아우라그룹 강지훈 회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태상그룹의 김유라라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로비 직원의 반응은 싸늘했다. 회장님께서는 약속 없이는 뵐 수 없습니다, 손님. 내가 누군지 몰라 당장 연결해.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로비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바로 그때 최영환 실장이 나타났다. 무슨 소란이시죠? 당신이 비서실장인가? 나 강지훈 회장 좀 만나야겠어. 당장 안내해. 최 실장은 경멸적인 눈빛을 감추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시죠. 김유라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 이름이 아직 먹히는군. 그녀는 승리를 예감하며 최 실장을 따라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40층 회장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압도적인 공간의 위험에 잠시 숨을 삼켰다. 서울 전체가 발 아래에 있는 듯한 거대한 통유리창 고풍스럽지만 현대적인 감각의 가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강지훈이었다. 잡지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우며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남자였다. 김유라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자를 유혹할 때 짓는 가장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훈 회장님.
태상그룹 김유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네요. 강지우는 아무런 대답도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김유라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저희 아버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라는 게 다 그렇지 않겠어요.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본론만 말해. 강지훈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찰랐다. 김유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눈에 눈물을 그렁거리며 가련한 표정을 지었다.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신 분이에요. 분명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제발 저희 태산을 이대로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녀는 은근한 암시를 담아 그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강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동정, 심지어 분노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완전한 무관심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가 처음으로 입꼬리를 비틀어 비웃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책상 위에 태블릿을 들어 그녀에게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낯익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시끄러운 시장 오만한 젊은 여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초라한 노파. 김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이게 왜? 강지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저 영상 속에서 당신에게 짓밟히고 있던 노인. 그분이 바로 내 할머니다. 김유라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할머니. 강지훈 회장의 할머니. 시장 바닥의 그 거지 같은 노파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그룹 총수의 할머니라고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거, 거짓말 말도 안 돼.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당신 지금 나를 놀리는 거지. 하지만 강지훈의 눈은 너무나도 진지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하고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래, 우연일지도 모르지. 당신이 시장 바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던 그 수많은 순간들 중 하필 그 대상이 내 할머니였던 건 우연일 수 있어.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김유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쌓아올린 몰라일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건 결코 우연이 아니야. 그건 당신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의 말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 남미 프로젝트에 실패 악성 루머 검찰의 압수수색 언론의 폭로. 이 모든 것이 저 남자 단 한 사람의 복수극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시장 바닥에서 벌인 사소한 분풀이 그 하찮은 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방아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가사사 안 돼.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강지우는 무너져 내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나는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았어. 그저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게 했을 뿐이야. 당신 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세상의 밑바닥에서 평생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겠지. 그는 등을 돌려 다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최 실장, 저 여자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못 붙이게 해. 그리고 경비팀에 연락해서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에게 먹잇감이나 던져주도록. 안 돼.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김유라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처절하게 기어갔다. 하지만 최 실장과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악을 썼지만 육중한 회장실 문은 그녀의 비명을 삼키며 소리 없이 닫혔다. 한때 대한민국 모든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태산의 공주는 그렇게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용서 없는 현실이라는 더 깊은 나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고유한 법이다. 김유라가 아우라 그룹 본사에서 쫓겨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김승겸 회장은 1심 재판에서 횡령 배임 뇌물 공여 주가 조작 등 12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삶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태산 게이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진욱 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김승겸의 비밀 장부를 토대로 정관계 로비의 실체를 파헤쳤다. 전직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던 거대참회한 부패의 카르텔이 마침내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해체되기 시작했으다. 이진욱 검사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부패방지 수사처의 초대 처장으로 임명되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탐사보도 기자 강소영은 바람 아파트 보도로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을 이름 모를 곳에서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을 용감한 내부 고발자에게 바칩니다라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미지의 조력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붕괴된 태상그룹의 자산들은 아우라그룹에 인수되었다. 강지훈은 회사를 무자비하게 해체하는 대신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는 태산의 무고한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했고 김승겸이 빼돌렸던 비자금을 모두 환수하여 태산 아파트 피해자 보상 기금을 설립했다. 파괴가 아닌 재건을 통해 그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의 방가쇠를 당겼던 김유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비오는 늦은 밤 서울의 허름한 동네 편의점. 한 취객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임마 왕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취객의 욕설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바닥을 걸레로 닦으며 기계적으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취객이 나가고 난 뒤 그녀는 잠시 투명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낡고해진 유니폼을 입고 값비싼 화장품 대신 피로와 절망으로 얼룩진 창백한 얼굴. 한때 태산의 공주였던 김유라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친구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자신이 시장 바닥에서 짓밟았던 노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벌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폭풍의 눈이었던 강지훈. 그는 할머니의 작은 한옥 텃밭에 있었다.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펜 대신 호미를 든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잡초를 뽑다가 할머니에게 가벼운 핀잔을 들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수천억짜리 사업은 도장 하나로 결정하면서 잡초 하나 제대로 못 뽑는 게 말이 되니 지우는 흙이 묻은 얼굴로 멋쩍게 웃었다. 이게 회사 일보다 더 어렵네요, 할머니. 두 사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땀을 식혔다. 할머니는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지우는 보리차를 천천히 마셨다. 시원하고 구수한 보리차 한 모금이 그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와 복수심의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것 같았다. 지난 몇 달간 그는 거대한 괴물들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차가운 용이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는 그가 괴물이 되는 것을 막아준 유일한 밧줄이었다. 지훈아. 할머니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분노나 무거운 책임감이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따스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태상그룹을 무너뜨리고 김승겸을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순간 사랑하는 할머니의 곁에서 함께 땀 흘려 가꾼 텃밭을 바라보며 마시는 이 보리차 한 잔의 평화. 이것이야말로 그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자 이 길고 긴 싸움의 최종적인 결과물이었다. 오늘 저녁은 텃밭에서 딴 호박이 풀어 쌈밥이나 해 먹을까? 좋아요 할머니, 제가 불 피울게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웃음은 9살 소년처럼 맑고 순수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작은 텃밭. 그곳에서 흙냄새와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온기 속에서 차가운 심장을 가졌던 용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다.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운 그의 가장 큰 보상은 다름 아닌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의 완벽한 귀환이었다.